일주일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켰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부양에 성공했습니다. 해상 운송업체 인치케이프는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고 있던 에버기브노를 완전히 부양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 가까이 지속된 초유의 수에즈 운하 폐쇄 사태도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예인선 함대가 조수 수위가 높은 때를 이용해 운하에 모래뚝에 박혀있던 선체에 둥글 납작한 뱃머리를 끄집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체팀은 이후 완전히 끌어올린 선체를 전문적인 검사를 위해 지중해와 홍해 사이로 수에즈만에 연결되는 대염으로 견인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에버기브노의 선체 부양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에즈 운하 통행도 재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수에즈 운하는 전세계 교역량의 12%를 담당합니다. 하루 평균 선박 51척이 지나는 요충지입니다. 지난해에는 19,000척, 하루 평균 51.5척의 선박이 이 운하를 통과했습니다. 사고는 일단락 났지만 법정 다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제해운업계는 에버기브노 사고 원인에 따라 막대한 배상금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잘못의 여부에 따라 천문학적인 배상 청구서를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현재 청구서를 받아들까 덜덜 떨고 있는 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국가도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수에즈 운하의 좌초에 물길을 막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 선체 부양 작업이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물에 떠오른 선박은 운하 한가운데 있는 넓은 공간인 그레이트 비터레이크로 이동했으며 당국은 즉각 운하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통행 재개 수순에 돌입했지만 정체된 선박 규모를 감안하면 정상화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성명을 내고 에버기브노 부양 작업이 성공했으며 정상 항로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에버기브노는 좌초 당시 배 앞부분이 일부 파손됐지만 다시 운항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선박들이 정상 운항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불투명합니다. 사고 선박의 실제 운항과 운하 내 안전 통행 가능 여부를 조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운하 인근에서 대기 중인 선박 교통 정리에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은 하루 50척 수준인데 현재 450척이 인근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담당 모함마미시 대통령 고문은 우리는 선박이 운하를 지나게 할 계획을 시작할 것이라며 모든 배가 운하 수로를 지날 때까지 한 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선박들이 통행 재개 후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항구에서 정체가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유럽 양대 항구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이나 벨기에 엔트워프에 한꺼번에 몰려든 선박들이 화물을 내리면서 혼잡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연 누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사단이 났는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입니다. 수에즈 운하 사고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집트 당국은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에버기브노의 선원들은 수에즈 운하 통과 당시 초속 50m 이상의 모래 폭풍이 몰아쳐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파도로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좌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CA의 오사라바리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강한 바람이 주요 원인이 아니며 기계 또는 사람의 실수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라비 청장은 사고 이후 먹통이 됐던 선박의 방향키와 프로펠러가 작동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고 원인이 기관이나 전기계통 결함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할 업체나 기관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선박 데이터와 뉴스를 제공하는 로이즈 리스트는 이번 사태로 시간당 4억 달러 약 4,500억 규모의 물류소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매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물동량의 대략적인 상품 가치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로이즈 리스트는 운하 서쪽으로 향하는 물량은 하루 51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 동쪽으로 향하는 물량은 약 45억 달러 약 5조 규모로 추정했습니다. 에버기브노나 운항이 중단된 다른 배에 실린 화물 소유주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이들 보험사는 에버기브노 선주에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던지 간에 에버기브노 소유주인 일본 쇼웨이 기센과 용선사 대만 에버그린은 막대한 규모의 보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정부만 해도 수백억 달러의 손해가 있었다고 발표했으며 민간 운항사의 손해도 역시 수천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기에 본격적으로 선박 운영사인 에버그린 해운과 소유사인 일본 쇼웨이 기선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를 잘못 만들었다는 결함이 발견되어 책임이 조선소인 이마바리 조선소에 넘어가더라도 쇼웨이 기선이 이마바리 조선소의 자회사라서 쇼웨이 기선이 책임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마디로 쇼웨이 기선은 전 세계적인 민폐를 끼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 공방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듯 보입니다. 해상에서의 손실 비용에 대해 소유주와 보험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이른바 공동 해손이 선언될 경우 보험금 지급 과정이 복잡해져 절차가 끝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양에 투입된 업체 네덜란드 스미트 셀비지 등의 기업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투입된 네덜란드 업체 스미트 셀비지는 배와 화물의 가치를 토대로 성공 보수를 받는데 에버기브노의 경우 이 성공 보수가 수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납기일을 놓친 해운업계뿐 아니라 제조 라인에 필요한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했거나 유통기한으로 인한 제품 변질 등 손해를 입은 업계 관계자 모두 보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규모는 못해도 수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보험회사와의 계약 내용 또한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인데요. 통상 에버기브노와 같은 대형 컨테이너선은 1억에서 2억 달러 약 1,100억 원에서 2,300억 원 정도의 보험금이 보장된 보험에 가입하는데 실제 보험금은 선박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에버기브노나 운항이 중단된 다른 배에 실린 화물 소유주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이들 보험사는 에버기브노 선주의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버기브노 선주는 다시 보험사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서로 책임지라며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버기브노의 인프라 손상이나 장애 손실 등을 보장하는 곳은 영국 P&I 클럽입니다. 최악의 경우 에버기브노 선주뿐 아니라 보험회사까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고 결국에 파산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수억 달러일 수 있다며 이에 당사자 간 치열한 책임 전가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을 두고 여유롭게 미소를 짓고 있는 국가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조선기업들입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잦은 고장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인데다 이번 사고로 인해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 또한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각인되었다. 중국과 일본의 조선업계가 신용을 잃으며 한국 조선업으로의 선박 주문량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은 바로 주가로 반영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6일 파나마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2조 8천억 원에 수주한 삼성중공업, 올해 들어 연이어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등도 강세를 보이며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의 파나마 수주권은 단일 선박 건조 계약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또 웃기는 게 이 선박의 발주처가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은 컨테이너선의 선주 에버그린입니다. 대만 에버그린은 세계 7위의 선사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0년에도 에버그린으로부터 컨테이너선 총 20척을 무더기로 수주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에버그린은 일본 업체와 주로 거래하다가 삼성중공업으로 틀었는데 그때부터 이어진 선주와의 좋은 관계가 이번 수주에도 역할을 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다만 삼성중공업에서는 이번 계약건에서 선결제 후 지급 방식으로 선박을 수주해야 할 듯 보입니다. 이번 수에즈 운하 사고로 인해 에버그린이 책임 배상을 해야 할 경우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제 해사기구는 환경 규제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선 폐선은 늘고 환경선 선박 발주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달 15일 기준 올해 발주된 친환경 선박 54척 중 40척을 수주하며 74.1%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빅3와 100척이 넘는 LNG선
건조 슬롯 계약을 맺은 카타르가 조만간 발주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조선업 포항이 올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일본 진짜 큰일 났네요. 아니, 배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저렇게 길을 떡하니 막고 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여기저기 줄줄 흘리고 다니네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모래바람이 분다고 저렇게 통제 불능돼버리는 배가 제대로 된 선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암튼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요. 또 무슨 역사 왜곡처럼 시간 질질 끌다가 오래돼서 기억 안 난다, 사실은 우리가 만든 배가 아니다, 헛소리 늘어놓지 말고.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 현재 북한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러시아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이 있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외교관이 북한을 탈출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들은 평양에서 540km 떨어진 두만강의 철교까지 3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한 뒤 철교에 이르러는 직접 손수레를 끌고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 국경을 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영토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가족들은 감격에 젖은 나머지 환호성을 내질렀죠. 지금 북한은 코로나로 인해 1년째 국경이 봉쇄되며 고위층조차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밀가루, 식용유 등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도 구할 수 없어 평양을 떠난 외교관은 한둘이 아닌데요. 러시아 대사는 옷을 구하기 힘들어 대사관의 직원들이 서로 옷과 신발을 교환해 자녀들에게 입힐 정도였다. 의약품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기에 직책을 버리고서라도 탈출을 감행하게 됐다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전세계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크게 의지하였지만 현재 각 국가들은 내코가 석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인권 탄압으로 말이 많은 북한에게 식량이나 백신, 치료제 등을 지원해줄 수 없는 실정이죠. 그렇다 보니 북한은 또다시 뻔한 레퍼토리를 실행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7시 6분경과 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거리가 1000km 이하면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되는데 이날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은 고도 60km, 비행거리 450km를 기록하였기에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 상황이 나쁠 경우 SLBM일 가능성도 높다 우려하고 있는데요. SLBM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함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3대 전략 무기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위성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는데 최근 잠수함 한 척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했기에 이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지난해 11월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은 4,000에서 5,000톤급으로 SLBM 미사일을 최대 6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한 상황인데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SLBM이 맞다면 이것은 명백히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력 시위이자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에게 모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모두 철저하게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공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없이 구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에서는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영역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도 역시 떨어지지 않았다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하여 북한의 행위는 일본과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항의하고 비난한다 라는 입장을 조속히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스가 총리의 담화와 일본의 언론들은 우리가 한국보다 훨씬 빨리 미사일 발사를 알아챘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게 군사정보를 적절히 제공했다 라며 한국은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이 없다면 자신의 앞마당에 미사일이 떨어지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능한 정보라는 것을 돌려 말하였습니다. 정작 한국은 미국과 이미 정보를 파악하여 공유하고 있었고 이후 대응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일본은 한국과 미국의 긴급회의에 배제가 되자 혼자서 NSC를 다급하게 소집하여 자신이 유엔을 대표하는 것 마냥 주목을 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일본을 크게 벙찌게 하는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지난 25일 발생한 북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며 이 지역을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고 표기한 것인데요. 인도태평양 사령부 마이클 카프카 대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는 이날 오전 이스트시로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과도 같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만약 그의 발언에 한국만 언급되어 있었다면 일본은 그의 발언이 오직 대한국 메시지이기 때문에 괜한 노이즈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이스트시라 말했을 것이라 정신승리를 했겠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와의 파트너십을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지역을 동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이 지역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우리에게도 얼떨떨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각종 공식 문서에서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죠.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표기 지침에 따라 동해를 일본해라고 발언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고 좀 더 친일 성향을 띠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 생각한 이 시점, 그의 정권이 이 지역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동해라니 이것을 들은 일본은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공식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각종 뉴스에서 역시 이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를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미군이 한국의 주장을 그대로 홍보했다. 일본이 미국에게 너무 지나치게 안보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믿었던 미국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5일부터 올림픽 개최를 위한 성화봉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봉송의 코스 중에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시마네현 오키섬도 포함한 것이 공개되어 독도 침탈을 위한 그들의 야욕이 여실히 보이는데요. 하필 그토록 의미 있던 날에 미국이 동해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으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허탈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은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이 진행한 방위비 분담 협정에서 역시 허탈한 심정을 토로했었습니다. 지난 18일 한국과 미국은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합의문에 가서명을 하였고 이것의 정확한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은 방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것으로 골자는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영문 매체인 더재팬 타임스에서는 한미 간 비싸진 방위비 합의가 일본과 미국의 방위비 미래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요. 한국은 이번에 미국과 6년치 합의를 한 것에 반해 일본의 협상의 조기 타결만을 위해 오직 2021년에 한정된 원샷 합의만을 했습니다. 덕분에 올해 말부터 일본은 또다시 향후 5년 구간에 적용될 협상을 미국과 진행해야 하죠. 그리고 미국은 이 5년의 협상의 기준을 한국과 앞서 진행한 협상으로 정할 것이 뻔합니다. 심지어 일본은 자신들이 앞장서서 미국과의 쿼드를 구성해 중국 봉쇄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웬만해선 전부 수용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역의 주둔미군이 존재하는 일본의 특성상 한국의 인상률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더 낮아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일본은 조급하게 협상을 마무리 짓는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신중하게 협상해서 우위를 선점할 필요가 있었다는 한국의 협상 결과를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 해도 일본이 끼어들 틈새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 전력만으로도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화력과 범위를 지니고 있고 얼마 전 전해진 영국발 소식에서는 영국이 한국에 항공모함 기술도 수출할 수 있다고 하죠. 한국이 항공모함 전담을 구성하여 북한을 해상 봉쇄시키고 핵잠수함을 개발하여 미사일을 무력화시킨다면 굳이 일본의 전력이 없이도 한국은 미국과 공조하여 북한을 조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